게슈탈트 심리치료 그러면은 좀 어색하고 좀 낯설게 들리죠? 게슈탈트 그러면은. 사실 게슈탈트라는 말은 그 형태라는 독일 말이거든요. 게슈탈트. 그래서 형태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독일 말이에요. 그게 독일 말이 말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좀 딱딱하죠? 딱딱하고 남성적인 말이에요. 그 프랑스 언어나 뭐 이태리어, 뭐 그 한국말도 굉장히 좀 여성적인 그런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게슈탈트 그러면 굉장히 딱딱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 원리는 굉장히 그 실존 철학적인, 그 실존주의적인 그런 심리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실존 심리치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의 로고테라피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죠. 유태인으로 해서 그 나치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나중에 로고테라피를 개발한 사람이죠. 그 빅터 프랭클하고 빈스 방어의 다자인 테라피라는 것도 하나의 실존 테라피인데 실존 치료 기법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거기에 첨가되는 게 이제 게슈탈트 심리치료. 그래서 실존적인 것입니다. 실존 철학에 대해서 조금 그 아시는 분은 잘 아시고 저는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깊이가 설명할 수 있는 깊이가 이렇게 깊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 핵심을 표현하자면은 그 우리의 삶을 현재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과거를 파헤치고 과거에 어떤 의미를 두고 과거에 결정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결정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라는 것은 그 현재를 계속 살다 보면 맞게 되는 또 다른 하나의 현재라는 것이죠. 그 미래는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야 할 대상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가서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그 현재를 살면서 체험하게 되는 그런 현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열린 미래관을 가지고 있죠. 그럼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걸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숨을 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숨을 쉬시죠? 아마 숨은 어떤 분은 아주 편하게 쉬시는 숨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굉장히 긴장하시고 좀 저게 무슨 얘기일까 어렵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숨을 좀 얕게 쉬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렇게 숨은 어떻게 쉬시는지 아마 다양할 거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라는 거는 다 똑같죠. 숨은 뭘로 쉽니까? 우리의 몸으로 쉬죠. 우리 입과 코와 폐와 심장, 우리의 혈관, 이 신체로서 우리가 숨을 쉽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슈탈트에서는 어떤 신체적인 이런 감각 같은 것도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 체험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체험의 분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세요?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공부하고 그런 작업이 굉장히 머리로 하는 작업이죠. 분석하고 쓰고 이해하고 의문을 갖고 그게 이제 머리로 하는 작업인데 그런 인지적인 작용 말고도 그거를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저건 흥미롭다. 지루하다. 아니면 재밌다. 기분이 좋다. 예, 웃으시네요. 이런 감정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는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감정과 자기 신체적인 감각들
결국 그건 자신의 상태죠.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와 또 내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뭐를 하고 있나? 이런 다른 사람과 이 사랑의 전화라는 이 공간, 그리고 오늘 9월 6일 아침 10시라는 현재의 시각,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반도, 서울, 이런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그런 맥락,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실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명한 것 같지만 우리는 늘 깨닫고 사는 건 아님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비실존적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건데 어떻게 사는 것이 비실존적인 것입니까? 실존적인 삶이라는 건 지금 현재 내가 느끼고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사는 삶이 실존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비실존적인 삶이라는 것은 과거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게 자명한데 과거로 가서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과거를 떠올릴 수 있어요. 과거,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도 벌써 과거가 됐죠. 1분 전의 일도 우리는 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더 과거로 가면은 우리의 학창 시절 아니면은 어렸을 때, 아동기 때, 그때 있었던 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때 못했던 것이 한이 맺혀서 그거를 풀려고 막 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비실존적인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오늘은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 왜 그러면은 실존적인 삶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거를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심리 건강이라는 건 뭔가 심리적으로 건강한 것과 심리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상담을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 계시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러 이렇게 오시는 선생님들 계실 것 같은데 그 상담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죠. 찾아와서 자기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상담가한테 내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 고통받으면서 정말 어려워서 자기 문제를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 받으러 이제 찾으러 옵니다. 그럴 때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상담가로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이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도 알아야 되고 오늘도 아마 이렇게 오셔서 당장 가서 그 상담 현장에서 사용하실 기법들을 이제 익히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담자들을 대할 때 저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병이 든 사람이구나. 비정상적이다. 그렇게 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면은 게슈탈트 심리치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한 사례를 들게요. 제가 어제 바로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우울증이 심각한 환자예요. 그래서 자해 행동도 하고 자살 충동도 느끼고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이제 핸드폰을 아주 예외의 경우죠. 근데 우울증 환자의 경우에는 그게 많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자해 행동을 하고 싶거나 그럴 충동을 느낄 때는 나한테 전화를 해라. 그리고 나하고 상담 받는 동안에는 자해 행동을 하지 않기로 맹세를 했죠. 약속을 했어요. 처음에. 그러지 않고선 상담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내담자도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그 내담자의 경우에 신경정신과 의사한테 이렇게 새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신경정신과에 다녔던 데에서 했던 MMPI라는 심리검사 결과를 가지고 갔어요. MMPI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면적 인성검사라고 우울증서부터 해서 정신분열증 여러 가지 척도가 있는 그런 테스트죠.
심리 검사할 때 보통 임상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요. 상담 장면에서도 우울증이나 그 분열증이랄지 그 강박증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 테스트를 많이 하거든요. MMPI라고. 근데 그 내담자가 지금 주요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그리고 강박증적인 증상도 나오고, 그래서 좀 위험해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동시에 높게 나왔을 때는 이 내담자가 굉장히 철저하게 자살 계획을 해서 정말 자해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담하실 때도 아마 그 청소년들이랄지 아니면 어떤 여성이랄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자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든지 실제로 손을 많이 걷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주위에서 통제할 사람이 없고 보호할 사람이 없으면은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해 행동도 많이 그전에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옆에서 지켜주시거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입원을 안 시키려고 그러시는 입장이고. 그래서 오게 됐는데 이 MMPI 결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각하게 나왔죠. 그래서 신경정신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를 딱 보더니 거의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내담자를. 이 내담자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물어보기를, 선생님 그 테스트에 도대체 어떻게 나와 있길래 나를 이렇게 비이상적인 사람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나를 취급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는 굉장히 틀려요. 저도 이런 증상에 대해서 우려를 하죠. 그리고 분명히 어머니한테나 내담자한테 확인을 받고 서약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인간을 분류하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하는 분류하는 기법으로, 분류 기준으로는 보지 않아요. 왜냐면 제 체험도 그렇고 다른 상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장애를 극복해서 오히려 더 실존적으로 더 자기 성장을 하기 위한 그 발판으로 삼고 하나의 위기이지만 그걸 잘 극복하면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주위에서 잘 이렇게 환경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그 내담자가 그런 의지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주요 우울증으로 해서 지금 자해하고 자살하려는 사람한테 그런 식의 기분을 줬다라는 거는 더 우울 속에 빠뜨리는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그게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이신데 아마 본인은 그 내담자를 잘 모를 거예요. 네, 그 내담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우울해갖고 아주 희망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이렇게 절망을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가슴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 공감을 하면서 다음 상담 시간까지 올 수 있을 때까지 더 자세하게 들을 테니까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겠냐? 아니면은 시간을 더 해서 상담을 빨리 잡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게슈탈트에서는 이런 진단 분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양면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들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신장애랄지 심리장애가 굉장히 다양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기법이랄지 단순한 그 병리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비판이 되는 면이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장점이 되는 게 이런 분류를 통해서 정상, 비정상, 이 사람은 정신분열증, 이 사람은 우울증, 이 사람은 강박증 이렇게 나눠서 그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증상을 보게 되는 거를 피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담자도 스스로가 나는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 나는 이런 병이라고 아예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자기의 어떤 가치감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슈탈트에서는 현재를 중요하고 실존적인 삶을 중요시하는데 이처럼 그 각 개체가 어떤 병리적인 현상을 나타낼 때 그거는 그 개체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성장하고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막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워낙 비정상적인 인격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라나면서 우리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잠재력을 잘 발현하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들이 주위의 환경의 영향이나 어떤 그 개체의 특성에 의해서 막혔을 때 그때 발달이 정지된 상태, 발달 장애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발달 장애만 치유를 하면은 그 내담자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다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러한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막혔다 그랬죠. 성장하면서 막혔던 그 부분이 계속 남아서 미해결 과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기체, 정상적이고 건강한 유기체라면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욕구, 자기한테 필요한 거,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그런 거 말고도 자기가 배우고 싶어 하고 어떤 심리적인 욕구 같은 거,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아니면은 진리를 추구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욕구에서 그걸 충족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그런 거를 못하고 과거에 어딘가 이렇게 막혀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많은 과제들이 있어요. 어떤 과제들이 과거에 이렇게 남아서 지금까지도 막 이렇게 떠오르고 그러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버림받은 물품이라서. 그렇죠. 네. 어린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 특히 그런 장애가 빨리 나타날수록 그 어떤 자아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커서 치유하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예쁜 아이를 보고 기뻐하고 그 아이의 욕구를 이렇게 충족해주지 못하는 엄마, 부모님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 성격적으로 그분도 그렇게 받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황 자체가 어려워서 살기 바쁘고 그래서 아이를 잘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한국에서 아주 특히 잘 나타나는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기다렸는데 여자아이가 딱 태어났다. 실망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느낌. 그 아주 어린 그 생명체가 그 분위기로서 다 모든 거를 감지한다 그러죠. 말로 이해 못해도 그 분위기. 엄마의 어떤 감정적인 흐름, 아빠하고 관계, 이런 분위기를 벌써 느껴갖고, 그거서부터 이제 민감하게 알아가는 거죠. 세상이 어떻구나 하는 거. 결국은 엄마한테조차도 버림을 받았다. 그거 굉장히 큰 상처예요. 그리고 좀 더 자라선 학교에서의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친구와의 관계, 왕따 당하는 경험들. 지금 이 왕따가 굉장히 심각해졌죠. 그래도 지금 한 30대, 40대 된 사람들도 과거에 당했던 왕따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쭉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왜 이렇게 대인관계 공포가 심하고 불안하고 그런지. 보면은 학교 다닐 때 다 이렇게 왕따 당하고 혼자 버려지는 느낌.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고 해결이 안 된 채로 계속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미해결 과제로 남아서 그 상황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그때 느꼈던 감정은 뭐였지, 그때 필요했던 건 뭐니, 이렇게 다시 물어봐주고 그리고 다시 현재로 와서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게슈탈트에서는. 왜냐면은 과거와 현재가 오버랩이 되니까. 그래서 심리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은 현재로 지각을 못해요. 타인도 내가 새로 만난 그 고유하고 개성을 지닌 그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내 아버지를 닮은 사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 상담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한 내담자는
결혼할 정년기가 됐는데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번번이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왜 자기가 남자친구를 이렇게 못 사귀는지 굉장히 불안하고 막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나오는 태도들 같은 거, 이렇게 자기한테 특히 잘해준다든지, 그러다가 자기가 조금 잘못하면은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그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거기서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른다 그러는데. 그게 어디서 느꼈던 경험입니까? 전에 알던 경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끊임없이 그 현재를 살면서도 과거에 아버지하고 굉장히 관계가 나빴던 그 내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관계, 남성이라는 거, 아주 가깝다라는 그런 어떤 비슷한 뭐가 있으면 비슷한 그 관계 구조면은 그렇게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이 남자는 선의로 하는 것도 이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네. 저도 했고, 네.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마야가 이렇게 낀다 그러죠. 현실을 보지 않고 뭔가 이렇게 끼이는 거죠. 주위에. 눈을 어둡게 하고, 과거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그걸 분리를 하고, 분류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게슈탈트의 이제 기법이고. 그렇게 될 때, 현실적으로 사는 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해결된 욕구를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를 살고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산다. 그럴 때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자기가 감정을 느끼는 거, 그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신체적으로 어떤지 감각이 중요하고, 또 신체적으로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르다. 저도 지금 목이 마른데 이렇게 물을 마시면 좋겠죠. 예, 목이 마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물을 마실 수가, 여기 물이 다행히도 있었어요. 그럼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갈증이 없어지죠. 그게 중요해요. 예. 그럴 때 목이 마르다 하는 게 게슈탈트입니다. 형태.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가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목이 마르겠죠? 그러면서 지금 목이 마르구나 하는 게 이렇게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자각을 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구나. 그러면은 물을 마시고 싶다. 그래서 물을 마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목이 안 마르겠죠? 그렇게 이제 해소가 됩니다. 그게 게슈탈트가 처음에 이렇게 형성이 됐다가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아주 단순한 욕구죠. 목이 마르다는 건.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일하실 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식사 못 하시고 계속 일을 하시거나 그러실 때 많을 거예요. 속으로는 배가 많이 고픈데 그거 참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떠오르죠. 나 배고픈데.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억제하고 그러느라고 일하기가 좀 힘들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자기 욕구를 해소하면서 사는 것은 참 많이 불가능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렇게 불가능한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이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 아닌가? 내가 금방금방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 욕구, 내가 하는 희망이나 소망 같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데 그거를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난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억눌러 온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내담자가 이제 찾아왔을 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지금 현재 느끼는 감정을 자각시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욕구를 자각시키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싶으세요? 뭘 원하세요?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내담자한테 물어보죠. 지금 이제 상담 받으러 왔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아마 잘 알아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문 거예요. 그렇죠? 먼저 자기가 뭘 아는지부터 알아가야 되는 게 그게 치료의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험 하셨어요? 특히 부모님들이 얘 좀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상담 좀 해주세요 하고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아이들은 거의 상담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자기는 이제 부모님한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왜 여기 자기가 앉아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아이가 정말 상담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알아가는 게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상담이 정말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문제가 아이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습니까? 네, 어머니한테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머니하고 상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어머니가 왜 도대체 상담을 원하시는지 먼저 그 동기부터 알아내고 그 관계에 지금 이것도 하나의 문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엄마는 아이한테 뭘 하라고 계속 지시를 하죠. 그러면 아이가 그걸 따라합니다. 그게 문제일 수 있어요. 집에서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말을 하고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된다면 아마 아이는 자기 힘을 믿고 자신감 있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도 친구와 잘 사귀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상담까지도 하나의 이제 그런 기제가 계속 되풀이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자각을 시키고 그 엄마도 변화를 해야지 아이도 변화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접근하는 게 더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